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먼저 경제 박뉴스 만나보죠.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국내 카드사 고객 정보가 대량으로 유출이 되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국내 신용카드 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된 정황이 드러나 이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지난해 하나은행 전산망에 악성 코드를 심으려고 혐의로 이제 구속된 42살 이모 씨의 이제 추가 범행을 수사하다가 외장하드 2개를 압수했습니다. 이 외장하드 용량이 무려 1.5TB인데요. 신용카드 정보 약 412억 건을 담을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이 유출된 정보는 2017년경 사용된 카드 사용 내역, 개인 정보 등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는 카드 번호, 카드 유효 기간, 비밀번호, 암호값 등 굉장히 민감한 금융 정보도 담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장된 데이터 가운데 불법으로 유출된 개인이나 금융 정보의 양이 얼마가 되는지는 계속 파악하고 있는데요. 앞서 이 씨는 2014년에도 카드 가맹점에 이제 포스 단말기를 해킹해서 신용카드 정보를 무더기로 빼낸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경찰은 이 씨 이외에도 이번 개인정보 유출에 가담한 공범이 더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꾸 고객 정보가 막 정말 대량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불안해서 어떻게 될지 걱정인데요.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쌍용차의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사가 쌍용차의 지분 매각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쌍용차의 최대 주주인 인도 마힌드라 그룹이 수익이 나지 않으면 쌍용차 지배권을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마힌드라가 사실상 쌍용차 포기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서 또 한 번 쌍용차는 이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게 됐는데요. 마힌드라는 지난 2011년 쌍용차를 인수해서 지분 7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힌드라는 그동안 7천억 원가량을 쌍용차에 투자했습니다만 현재 지분 가치는 2,400억 원 수준입니다. 이 지분마저 모두 포기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앞서 마힌드라는 지난 4월이었습니다. 약속했던 2,30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는 자국도 어렵다라면서 이제 계획을 철회했죠. 대신에 3년 동안 최대 400억 원만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마힌드라의 경우 쌍용차와 같은 이 해외 사업 부분에 대한 이 손실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쌍용차의 지분 정리 발언이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내기 위한 압박용이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쌍용차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채권은행인 이 산업은행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쌍용차는 당장 다음 달부터 줄줄이 대출 만기가 돌아옵니다. 그것도 이제 다음 달 6일에 700억 원, 또 19일에는 200억 원, 1,000억 원 수준인데요. 그동안 이제 산업은행은 대주주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하면서 만기 연장 여부에 대해서 말을 아껴왔습니다. 쌍용차는 조만간 대출 만기 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은행권은 이 코로나19 사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대출을 연장해주는 분위기입니다. 사내는 지난해 12월처럼 대출금 일부만 연장을 해주는 카드도 꺼낼 가능성이 있는데요. 어쨌든 쌍용차 지분을 새로 인수할 투자처를 찾아야 하는데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글로벌 자동차 회사 대부분이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위기를 겪고 있고 팔린다 하더라도 제값을 받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쌍용차가 또 채권단이 또 결국 떠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쌍용차 마힌드라 관련 건도 또 먹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슬슬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차 수출 산업 문제 좀 앞으로 아주 그냥 전망이 밝은 것 같지 않아서 걱정이네요. 자, 그리고요.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등 그 모바일 간편 결제 시스템의 이용 한도가 이 기존에 200만 원 정도였는데 이제는 최대 500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토스와 카카오와 같은 이제 선불식 결제 수단의 이용 한도가 현재 2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금융위원회가 이제 김영식 선불 전자지급수단 한도 등에 관한 전자금융법 그리고 신용정보법상 26개 규제를 풀기로 했는데요. 우선 이제 200만 원까지 충전할 수 있는 충전 한도는 최고 50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항공권, 가전제품과 같은 고액 상품 거래나 대학 등록금 납부나 이런 것들이 간편 결제로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사실 신용카드 등 이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서 결제 한도가 낮아서 거액 결제 쓸 수 없다라는 단점을 이제 반영하는 수치인데요. 다만 이렇게 한도를 확대할 경우 충전금 훼손과 같은 전자금융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선 금융회사들이 1차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규제를 강화한다는 팀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조금 더 좋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페이로 이제 이 고액 결제가 가능하니까 그동안은 이제 1회 결제가 2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이용 한도가 200만 원이었기 때문에 그 한도를 초과해서는 쓸 수가 없었습니다. 네. 꼭 이제 신용카드를 갖고 다녀야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도 이제 전자거래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거래가 좀 간편해지고 활성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소비도 좀 증진되고 여러 가지에서 편리할 것이다 이런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역사적인 첫 상봉을 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네, 지금 들으셨습니다만은 6.15 남북 공동선언이 2000년에 있었고요. 그로부터 20년이 지나서 오늘 20주년이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그 역사적인 순간을 기억하는 분과 연결을 한번 해서요. 이 경색된 남북관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될지 또 그 20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었는지 한번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한정입니다. 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인데요. 21대 국회 재선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늦었지만 일단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오늘 김한정 의원님을 모신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6.15 남북 공동선언 할 당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 수행하면서 그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만들어가신 분 아니겠습니까? 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당시 상황을. 20년 전에 37살, 6살이었습니다. 청와대 제1부속실장으로 네. 김대중 대통령 수행해서 평양을 갔었는데요. 벌써 20년이 흘러서 저도 5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그때 1시간 비행길이었습니다. 네. 우리 서울공항을 출발해서 서해 공해상을 돌아서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는데요. 네. 그 1시간도 안 걸리는 비행길이 50년 걸린 셈이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고 감동했죠. 그러나 그 당시 평양을 출발하기 전까지도 굉장히 불확실한 모험이었습니다. 하나도 합의된 게 없이 출발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정치 생명을 건 일대의 모험이었습니다. 당시 만났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한테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길을 오셨다고 그렇게 말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밖에 안 걸리는 거리를 50년 걸려서 갔는데 네네. 너무 무서운 길이었다 사실은. 예, 북에서 그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북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더 무서웠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만은 2000년도에 그렇게 전격적으로 그러니까 48년도 분단된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 대통령이 처음이죠. 북한을 방문하게끔 그래서 정상이 만나게 처음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갑작스럽게? 6.15 정상회담은 결코 순탄하게 또 순조롭게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에 집권을 했는데요. 당시 외환위기 상황이었고 남북관계는 나쁠 대로 나쁜 상황이었습니다.
취임하면서 남북 대화를 제의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98년 가을쯤인가 그때 북한은 미사일 실험까지 했습니다. 아이고. 그 다음에 99년에 6월 달에는 딱 정상회담 1년 전이었습니다. 서해안에 무력 충돌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제1차 연평해전입니다. 그렇죠, 연평해전. 북의 수병들이 20명 이상 사망하고 북한의 경비정은 폐주했습니다. 굉장히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금강산 관광 개시했고요. 네. 6.15 정상회담 성사시켰습니다. 정말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그 당시에 그 북한에 대한 감정이 매우 좋지 않고 북한도 우리에게 막 계속 무력 도발을 하면서 네네. 사실은 예. 국민들의 생명이나 안전이 매우 위협되는 상황이었던 걸로 느껴져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이 공동으로 계속해서 통일을 지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교류를 하면서 경제를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공감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김대중 대통령은 일생 동안 대북 화해 협력을 주장해왔고 그런 정책을 세워왔습니다. 우리가 막상 평양에 떨어지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한테 굉장히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는 것을 보고 네. 북도 김대중은 인정을 하는구나. 그런 반응을 받았고요. 네. 또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소에 뭐 대화를 주도하는 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당시 정상회담에서는 굉장히 긴장된 자세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말을 자꾸 끄집어내고 끌어내리고 경청 모드로 시중 일관했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네. 하고 싶은 말이 많으실 건데 어떻게 저렇게 참고 계시나. 그러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실컷 이야기하게 해놓고 하나하나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결정이 우리 후손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줄 거다. 절대적인 책임이 있다. 같이 대화 협력해서 잘해보자. 네. 우리는 선의를 다해서 돕겠다. 역시 평화가 제일 중요하다. 이제 더 이상 전쟁 없는 한반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면에서 국방위원장의 지도력이 중요하다. 네. 이렇게 존중하고 인정하고 또 제시하는 그런 대화. 그리고 최고 지도자끼리 무릎을 맞대고 서로 네. 눈을 마주 보면서 대화하고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남북관계는 역시 신뢰 구축이 핵심이다. 네.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오늘을 지금 우리가 당면한 새로운 위기, 지금 정세가 아주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신뢰의 상실에서 오는 그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당시 상황을 돌이켜 보게 되면은 북한은 계속 우리를 적으로 규정하면서 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이 공동 선언문을 채택함으로 인해서 협력 관계로 혹은 파트너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알려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6.15 정신이 결국 노무현 대통령의 14 합의로 이어졌고요. 네. 그리고 2018년의 판문점 문재인 김정은 합의, 그리고 9.19 군사 합의까지 이어졌죠. 그렇죠. 6.15가 없었으면 그 이후에 대화 협력을 통한 남북 합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건 없었습니까? 이 선언문이 나오기까지? 북은 공동선언에 대해서 굉장히 주저하고 실제로 응하려 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뭐 하여튼 자기들은 그 수교라고 그러죠. 사인하는 거, 네. 서명하는 것조차도 선례가 없다고 그랬고, 또 대신 다른 사람 당시 명목상의 국가원수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의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분하고 하라고 그러고. 문서로 남기는 것을 아주 주저했습니다. 그만큼 신중했고 우리를 못 믿었고 또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반전이죠. 현장에서 설득을 해나갔죠. 무려 아마 다 해서 10시간 이상을 네. 두 정상이 마주 앉아서 대화를 했습니다. 굉장히 피말리는 정상회담이었습니다.
그랬네요, 진짜로.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쨌든 만들어진 이 6.15 공동선언이 그 이후에 좀 빛을 발해가지고 오늘까지 잘 됐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남북 관계가 좀 경색이 되면서 좀 곤란하게 됐어요. 근데, 의원님께서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 특별위원회에 좀 맡게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네. 어떤 노력을 하시려고 이 위원회 막중한 이 중차대한 책임을 맡으셨습니까? 정부 당국한테만 맡길 수가 없죠. 네.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성도 필요하고 특히 국회 역할이 필요합니다. 지금 9.19 합의 판문점 공동선언 국회 비준 동의도 제대로 처리가 안 돼 있습니다. 네. 북은 그걸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또 남남 대화도 필요합니다. 야당이 계속 발목 잡기, 그 다음에 국론 분열을 대북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의거장을 내면은 우리가 효율적인 대북 정책 추진하기도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도 좀 지금 나서야 될 시점입니다. 미국 등 주변국 설득한 의회 외교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20대 때 네. 한미 의원 회의, 한미일 의원 회의, 한일 의원 연맹 여러 차례 그 의회 외교에 나섰었는데요. 생각보다 미국의 국회의원들, 일본의 국회의원들이 한반도 상황에 깊이 모르고 있다. 이구 자극적인 언론에만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걸 깨달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특히 미국은 의회가 행정부를 상당히 크게 견제합니다. 네. 특히 외교, 대북 문제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공화당 설득, 미국도 민주당 설득, 대의회 설득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이번에 6.15 특위도 그런 의미에서 구성이 됐고요. 국회의원 연구 모임 한반도 평화 포럼도 곧 공식 출범을 할 건데 바로 이런 행동하는 국회, 평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또 필요한 경우는 입법 등 선도하는 그런 국회가 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네, 그랬군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번에 김여정 제1부부장이 이 대북 그 전단 살포를 빌미로 우리들에게 하는 행동이 좀 그런 면에서 좀 이해가 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네네. 예. 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뭐 다음에 우리의 그 행동은 뭐 아주 대대적으로 우리 군대 총 참모부에게 남겨주려고 뭐 할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군사적 대응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봐요? 단순한 엄포는 아닐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북도 남쪽과 미국의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 네. 전단 문제가 빌미를 줬지만 본질은 북한이 갖고 있는 좌절감과 실망감을 네. 극단적 형태로 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우리가 잘 대응을 해나가고 상황을 극단으로 또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대처를 해나간다면요 새로운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추나추동, 봄여름 가을겨울 다 있었습니다. 네.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국을 막아가야 한다는 자세, 그리고 자극하지 말고 달랠 때는 달래야 된다는 우리의 인내심 이런 것이 네. 중요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달래야 될 때입니다. 맨날 달래기만 합니까 우리가 근데? 지금 맨날 달래기만 하는 건 아니죠. 우리 네.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대처할 때는 대처해야 되죠. 지금 네. 이런 북한은 굉장히 어려운 처지입니다. 지속된 경제 제재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네. 그다음에 코로나까지 덮쳤지 않습니까? 또 남북 관계에서도 큰 기대를 못 하고 있고 대미 협상은 중단 내지는 거의 무효화된 사태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희망을 잃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거 방식의 벼랑 끝 협상, 극단적인 형태의 그런 대외 정책으로 나가고 있고요. 네. 또 북한 내부 단속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새벽에 청와대 NSC 상임위가 소집이 되고 오늘은 대통령 수보회의가 이제 열리는데 현실적으로 여기에서 뭐 특별히 나오는 게 없을 거다. 뭐 그냥 온건하게 또 대응하자 이런 거밖에 없다. 이런 얘기 나오던데요. 1차적으로 지금 상황 대응은 잘하고 있습니다. 북을 자극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말대 말싸움 우리한테 하나도 도움 안 됩니다. 네. 대북 전단 백해무익합니다. 평화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을 관리하고 네. 북에 빌미를 주지 않도록 전단 차단하고 또 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을 해나가면서 새로운 반전적 계기,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북의 체면을 살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북이 네. 지금 막 말폭탄 아주 자극적인 언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말려들면 안 됩니다. 북은 원래 그랬습니다. 네. 싱가포르 북미 회담 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쏘아붙인 독설들을 한번 보십시오. 뭐 넉다리 미치광이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미국은 미국대로 애숭이 뭐 철부지 온갖 이야기 다 했는데도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북미 대화 처음 또 했습니다. 이런 성과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또 이제 이런 거 하나 알 것 같아요. 야당 반응인데요.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남북 관계에 대해서 김정은은 이제 더 이상 문재인 정부가 뭐 특별히 대북 제재를 풀어낼 힘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체험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뭐 남의 나라까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반응을 지금 보였단 말이죠. 제1야당의 대표가요 사단 남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책임하고 아무 이 상황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아 그래요? 야당이 지금 파국으로 갈 수도 있고 군사 충돌 내지는 이런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부추기고 있는 이런 짓을 해서 되겠습니까? 북이 지금 극도로 정서적 감정적 반발한 배경에는요. 네. 탈북자 선동하고 이용하고 또 후원하고 네. 또 북에서는 지극히 극단적인 반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탈북 인사들을 국회의원 시키는 이런 네. 야당에 대해서 북도 굉장한 지금 반발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야당은요 외교와 대북 관계에서는 협치해야 됩니다. 네. 정부 당국 또 여당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자세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집권할 수 있습니다. 네. 지난 4.15 총선에서 국민들의 심판 아직도 제대로 못 새기고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 탈북자들이 2명이나 국회의원이 된 것도 이상하고 무관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이분들에 대해서 전혀 검증된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분들의 학력, 탈북 경위, 그다음에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국회의원이 되는지 우리 국민들도 모릅니다. 검증 못했습니다. 야당도 검증 안 했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6.15 남북 공동선언문 중에 가장 중요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경제협력을 통해서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그 경제협력의 대표격이 바로 개성공단 아니겠습니까? 실제 개성공단 운영 사실은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2016년도에 중단된 이후에 현재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2008년부터 2016년 중단까지 개성공단에서 의류공장을 운영하셨던 박진성 사장 연결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008년도였죠. 개성공단에 입주를 하셔서 의류공장을 운영하셨다라고 저희가 말했는데 네. 어떻게 그 당시 처음 입주했을 때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떠셨습니까? 처음에 원래는 2016년도에 이제 입주 확정이 돼가지고 네. 1차 핵실험을 한 뒤에 저희는 이제 착공을 좀 미뤘다가 2016년 연말에 이제 그 6자 회담이 타결이 되는 바람에 2007년도에 이제 8월 20날 건설 착공을 해서 이제 8년도에 북측 근로자를 받았어요. 네. 그때 이제 2007년도 12월 7일 날 최초로 102명을 받아가지고 네. 그때는 이제 공장을 설립 중이라서 1월 전 이제 3개월 동안 휴가를 보냈다가 그다음에 이제 2008년도 2월에 다시 이제 나오게 해서 저는 이제 교육을 들어갔었죠. 네. 3개월 교육을 시켜서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생산에 건물도 완공은 다 안 됐고 네네. 그 안에 칸막이를 해서 이제
생산을 들어갔죠. 그러니까 2006년도에 원래는 이제 배정이 되셨고, 2007년도에 착공을 해서 이제 공장을 조금 지었고, 그래서 2008년도부터 일을 하셨다. 네네. 그랬는데, 그 당시에 어떠셨습니까? 북측의 이미지라든가, 당시에 개성에서, 북한에서 보내준 사람들을 보았거나 이랬을 때? 처음에는 그야말로 저한테도 그 통일의 초석 그 첫 페이지를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구나 해서 굉장히 흥분이 됐었고, 네네. 또 받아서 교육을 시켜보니 그야말로 솜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군요. 원래 이제 봉제 경험도 한 사람도 없는데, 네네. 이력서를 보니까 뭐 의사, 방송인, 뭐 기아공장, 뭐 조리, 농업, 뭐 이렇게 각양각색으로 이제 받아가지고, 네. 이제 특유의 이제 봉제 교육 를 시켰더니 너무 말귀도 잘 알아듣고, 아주 하나 가르쳐주면 둘, 세 개를 더 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솜씨가 휘철나서 엄청나게 꿈에 부풀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근로자로 온 사람들이 의사, 뭐 방송인, 뭐 여러분 그런 그 봉제랑 상관이 없는 직업군들 많이 왔었군요. 그렇죠. 이제 처음에 시범단지 쪽은 이제 각 분야 맞는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해줬지만은 시범단지가 다 이제 1년 가동 후에 저희 이제 1차 본단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그때는 그 각 분야별로 그렇게 그 근로자가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근로자만 그 경험 없는 근로자만 받아가지고 그야말로 손수 이제 그 교육을 다 시켰죠. 겨드랑이 끼고 그야말로 그냥 하다시피 했다. 그랬군요. 옆에서 바로 그냥 끼고서 교육하다시피 해가지고 결국 선수를 만드셨군요. 자, 네. 근데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한 8년간 이제 의료공장 운영하셨는데 사업이 잘 됐었다면서요, 당시에?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죠. 이명박 대통령이 네. 전 대통령의 그 약속은 자기는 못 지키겠다 이런 그런 발언 때문에 네네. 1년에 2건씩 무한 정치적인 이슈들이 네. 발생이 되고 해가지고 엄청난 그 시련을 겪었지만은 이 남측의 기술과 북측의 근로자 이렇게 합쳐서 네. 그 중간중간에 이제 뭐 정치적인 이슈 없을 적에는 그야말로 환상적으로 일을 했었죠. 그 정치적인 이슈만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네. 왜 이렇게 정치에서 이렇게 그냥 그 민간 사업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그냥 못하게 하는 건지 진짜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다가 2016년도 이제 2월에 북한의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로 개성공단 철수가 결정이 됐는데요. 깜짝 놀라셨겠어요, 사실은? 놀랄 정도가 아니죠. 2013년도에도 그 1차 5개월 16일 동안 닥쳤을 적에도 네. 너무 그때 놀랬지만은 그래도 2년 동안 다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회 단상에 나와가지고 어떠한 정세에도 영향을 받지 않게 정부가 보장해준다고 해서 믿고 올라갔는데 절대 이제 대통령이 뭐 약속을 한 거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진짜 2년 동안에 손해본 거를 복귀하고 정상화 시켜놨는데 16년 2월 10날 2016년 2월 10날 우정 휴가 나와가지고 못 올라가게 그냥 갑자기 발표를 하는 바람에 네네. 제가 방송 인터뷰 나가가지고 세상에 핵실험으로 들어가는 돈이 그렇게 들어간다 하면은 네. 차라리 식량이나 이런 걸로 대치해서 하는 거를 제안을 했더라면은 그거 가지고도 한 10여일 동안 또 거기도 국무회의를 거친다든가 했으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설비라든가 의류 완제품도 가지고 나오고 피해를 반으로 줄일 수 있었는데 네. 너무 안타깝다라는 그런 제가 내용도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랬군요. 그 당시에 기업이 124곳이 있었었고 피해 규모가 1조 5천억 정도였었다. 그리고 현재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체념한 상태이다. 이런 얘기가 좀 들리던데 게다가 지금 이번에 대북 전단 살포 문제 때문에 김여정 부부장이 개성공단도 전부 다 아예 폐쇄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네. 어떻게 보세요?
그건 너무 안타깝죠. 하여튼 정치적인 이슈는 뭐 저희들이 기억하기 때문에 전혀 뭐 논할 바도 아니고 뭐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네. 일단은 우리가 내가 한 8년 동안 북측 근로자들하고 이렇게 호흡을 같이 해보니까 네. 진짜 우리나라도 60, 70년, 80년대까지 구로 1, 2, 3 공단, 마산 차공단 이런 공단들이 우리나라 도약하는데 일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저도 그한 꿈만 가지고 기업에 매진하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남북 간에 그냥 이렇게 시끄럽고 그런지 안타까울 뿐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면 다시 돌아가시겠습니까? 개성공단에? 당연히 들어가야죠. 거기에는 전 재산이 다 깔려 있고 그냥 개인 재산입니다. 그게 뭐 국가에서 지원도 하나도 없이 시범단지는 지원을 많이 받았지만은 네. 2차 본단지 이후로는 전부 자력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공사에 저희가 등록이 돼 있는 개인 재산입니다. 그게. 사용권이 등록이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개성공단에 남겨두고 온 공장 설비 등이나 뭐 사용권 몇십 년 동안 사용하기로 했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된 이 상황. 보상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 건 받으셨어요? 보상은 박근혜 대통령이 뭐 어떠한 정세에도 영향받지 않는다는 그런지 약속을 가지고 통일부가 어디 찾아가서 얘기를 하면은 현행법이 없어가지고 안 된다고 그래서 일단 20대 국회에서도 엄청 법을 만들자고 네네. 좀 만들어달라고 이렇게 하소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냥 그게 무마되고 21대까지 넘어온 상태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남북관계 어떻게 발전됐으면 좋겠습니까? 일단 어떻든 간에 좀 화해해가지고 남북 교류만 하면은 경제 전문가인 골드만삭스에서도 세계 경제의 하위권으로 돌입한다고 그러한 전문 분석도 있는데 어떻든 간에 남북 협력이 돼서 우리나라가 100년 뒤에는 그야말로 든든한 국가가 될 작은 나라지만 든든한 국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개성공단이 활성화되고 다시 재개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세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성공단에서 의류 제조 공장을 운영하셨던 박진성 사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노영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뵐게요. 뉴스 탐구 생활. 맛있는 음식. 한 주의 시작입니다. 월요일 알아보는 음식 이야기죠. 이번 주에 꼭 한번 먹고 싶은 그리고 먹어야 할 음식 가이드 저희가 제공합니다. 뉴스 탐구 생활 맛있는 음식 요리하는 푸드 칼럼니스트 박준호 작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주말에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예, 저 주말에 요새 또 지방 출장들이 다 생겨가지고 네, 지방에 좀 갔다 왔습니다. 주말에는 뭘 드셨습니까? 주말에요? 네. 호텔 조식 먹었죠. 저 허무한 대답이 나오네요. 네, 출장 갔기 때문에 네.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건 먹지 못했고요. 네. 일하다 왔습니다. 요즘 사실 이제 요즘은 장마라고 사실 했는데 또 장마도 아닌 것 같고 좀 날씨가 애매한데요. 좀 덥기도 그렇죠. 하고. 네, 이제 슬슬 더워져요. 네, 이럴 때 뭘 먹어야 돼요? 이럴 때요. 뭐 다양한 조건이 가능하죠. 뭐 이열치열이냐 아니면 차가운 찾느냐 이것인데 안 그래도 오늘 냉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정말 먹고 싶은 냉면 좋습니다. 그럼 어떤 맛있는 냉면이 얘기가 될까요? 뭐 비빔냉면도 맛있고요. 네. 뭐 함흥냉면도 맛있지만은 또 네. 평양냉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오늘이 뭐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본격적인 냉면 차리기도 하고 네. 또 북한 얘기도 할 겸 해서 평양냉면. 그렇죠. 그러면은 함흥냉면은 왜 얘기 안 합니까? 저는 그것도 항상 궁금하던데. 이게 평양냉면과 함흥냉면은 뭐 당연히 맛 차이는 아시겠죠 모두가 다. 근데 이게 재밌는 얘기가 평양냉면 같은 경우에는 이
남쪽으로 넘어오신 실향민들께서 당시 먹었던 맛을 추억해서 만들었던 것이라고 하고요. 네네. 함흥냉면은 네. 그 실향민들이 네. 속초에서 자리 잡으면서 네. 거기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 사실은 함흥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함흥냉면 스타일의 국수는 없고요. 녹마국수라고 해서 약간 미지근하게 그 녹말 국수를 먹는 것이 있다고 하네요. 녹마국수요. 네. 그러니까 함흥은 원래 그런 함흥냉면을 안 파는군요. 함흥에서는. 근데 이제 실제로. 함흥 쪽의 실향민들이 이제 속초에 자리를 잡으면서 그쪽에서 처음 이렇게 만들어서 남한 전체로 다 퍼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매콤하게 회를 묻혀가지고 네. 이렇게 비빔냉면 비슷하게 만드는 게 함흥냉면이잖아요. 네. 그리고 평양냉면은 물냉면이 더 유명하고요. 밍밍한 아주 밍밍한 그 물린 맛이. 저는 밍밍하다는 거에 동의 못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예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요.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두 차이는 네. 그러니까 평양냉면은 메밀면. 메밀이 많이 들어가면 잘 뚝뚝 끊어지는. 네. 함흥냉면은 아까 얘기했던 녹마국수 때문에 녹마국수. 이제 녹말이 좀 많이 들어가서 좀 쫄깃쫄깃한 면의 그 식감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실향민들은 평양냉면을 그 평양의 고유한 그 맛을 그대로 유지하는 측면에서 북한의 음식이라고 좀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겠군요. 그 이미지가 가장 큰 것이 평양냉면이죠. 좋습니다. 네, 저는 원래 함흥냉면 더 좋아하지만 오늘 평양냉면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좁게 보면은 뭐 평양 근교예요. 넓게 보면 평양 남자 전체에서 유리한 냉면이다. 뭐 원론적으로는 동치미를 섞은 고기 국물이다. 뭐 이런 네네네.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양냉면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메밀을 이용해서 만든 국수에 네. 동치미 국물에 말아 먹는 차가운 겨울 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시원하겠어요, 진짜로. 지금이야 이제 냉장도 많이 발달했고요. 얼음도 네네. 구하기 쉬우니까 냉면을 여름 음식이라고 인식을 하지만은 그렇죠. 뭐 이니 바퀴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네. 냉면은 겨울 음식이다. 네. 입을 뒤집어 쓰고 먹어야 제대로 먹는 것이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어르신들이. 네, 옛날에 많이 들었던 것 이게 같아요. 옛날에 네. 정말 겨울 음식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익숙한 형태와 맛의 평양냉면은 예전하고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이제 뭐 5대 뭐 평양냉면이다 하는 데를 찾아가시면 아시겠지만은 동치미 맛보다는 고기 국물 맛이 좀 강해요. 육수, 고기 네. 육수. 네, 고기 육수와 동치미 국물을 이제 섞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동치미 국물을 베이스로 쓰고 거기에 그때그때 구할 수 있는 고기를 이용해서 끓인 육수를 더해서 먹었던 평양냉면인 것인데 사실 요즘에는 고기 워낙 많이 먹게 됐고요. 흔하니까. 특히나 평양냉면 하는 쪽에서 수육이니 편육이니 아니면 불고기니 고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 고기를 더 많이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이다도 넣던데요? 사이다도 넣는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라고 하죠? 인공 조미료 넣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넣던데. 각자의 레시피가 있는 거니까요. 네. 어쨌든 이렇게 차가움이 원래 기본이었군요. 예전에는 냉장고가 없어가지고. 네, 겨울에 먹는 것이 이제 기본이었고요. 시원하게 먹는 거. 네. 근데 왜 이거를 밍밍하다 그래요? 그러면 그 동치미도 좀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치미 국물도 시원하고요. 그다음에 차가운 고기 국물도 특유의 감칠맛이 있죠. 끓이다 보면은 이 감칠맛이 우러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아마 아까 얘기했었던 속초에서 발전한 함흥냉면, 그다음에 뭐 부산은 밀면이 있겠죠. 네. 이 국수들에 비해서 양념장이 안 들어가죠. 제가 항상 이 지인들하고 저기 평양냉면은 슴슴하지 않다니까요. 라고 싸우면서 이제 항상 꺼내는 이야기가 만약에 이 배달을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은 포장이 가능한 경우에 그 국물만 따로 받아가지고 한번 끓여서 먹어봐라. 그러면은 웬만한 갈비탕 간에 뒤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네네. 근데 이제 슴슴하다, 심심하다 이 얘기가 도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빨간 양념장 아니면은 뭐 식초, 겨자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자극적인 게 없다. 안 들어가서 그런 이미지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기품이 있는 맛이다 이랬다는데 저는 잘 기품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 기사 발췌된 게 지난 18년 평양에서 공연을 한 백지영 씨가 5일간 평양냉면을 먹은 후기를 쓴 것이 나와 있네요. 식초를 듬뿍 치고 빨간 양념장과 연겨자를 국물에 풀어서 먹으니 특유의 슴슴함과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기품 있는 맛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의문점을 갖는 거죠. 맞아요.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평양냉면은 그렇게 허여멀건하고 슴슴한 그것인데 아니 마치 함흥냉면처럼 식초와 양념장과 연겨자를 푼다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다양한 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신빙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평양냉면의 모습은 이제 분단 이전에 많이 먹었던 평양냉면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이제 저희는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본연의 맛을 지켜나가고 있는 편입니다만은 네. 북한 쪽에서는 오히려 상황에 맞게 변화하고 발전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 가장 큰 이야기가 1990년 중후반? 네. 그때 한창 북한이 어려웠다고 해요. 식자재의 공급도 원활하지 못했고. 네. 그래서 이제 메밀면에다가 녹말도 많이 섞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동치미 국물이나 고기 육수를 많이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조미료와 양념이 들어간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가장 무게감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평양냉면 얘기하기가 조금 오늘 꺼려졌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 대북 전단 살포 때문에 뭐 화가 나서 그러긴 했겠지만은 뭐 옥류관 냉면 그 뭐 주방장이가 누군가가 뭐 국수를 먹을 때는 뭐 어쩌고저쩌고 막 안 좋은 말 했잖아요. 그래서 매우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그건 상관없겠죠. 그래도 맛을 얘기할 때는. 아이 뭐 그렇게 따지면은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 예전에 아주 예전입니다만 80년대 90년대 초반 특정시에서 햄버거를 먹지 않는 모습이 있었죠. 네네. 네, 사실 뭐 그 음식과 정치적인 것은 분명 연관이 있습니다만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음식을 미워해서는 안 되겠죠. 아, 그렇군요. 역시 또 맛을 사랑하시는 아주 단호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는 평양냉면 공식이 깨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지금 단절돼서 예전 맛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 그 북한 같은 원조격에서는 이렇게 자꾸 변화해 나가니까 그 공식이 깨질 수도 있고 우리도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건가요? 그렇죠. 지금 예전에 언제였죠? 한 2016년입니까? 17년입니까? 한창 유행했던 단어가 면스플레인이라는 게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 맨스플레인. 뭐예요, 근데? 네. 맨스플레인이라는 게 이제 남성이 이게 정확히 뜻이 뭐였죠? 여성이 나보다 정보가 떨어진다. 라는 전제로 뭔가 설명하는 것을 이제 맨스플레인이라고 맞아요. 여자를 약간 바보로 취급하고 설명을 아주 친절하게 잘해줄 때 여자들이 기분 나빠서 하는 말이었어요. 너무 과하게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너무 이제 확신에 차 있는 것이 이제 같은 남성으로서도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것에 이제 언어 유희로 면스플레인이라고 했죠. 면스플레인. 네, 평양냉면을 익스플레인 한다. 라고 했던 게 있어요. 평양냉면을 먹을 때는 절대 식초와 겨자를 넣으면 안 되고, 하란 게 많더라고요. 면에 본연의 맛을 느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뭐 평생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은 이제 일정 부분, 식초와 겨자, 양념장을 추가한 평양냉면들이 생기겠죠. 그렇죠. 실제로 지금도, 유명한 평양냉면집들 같은 경우에 두 가지로 나눠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육수의 베이스가 고기 국물과 동치미 국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어디에 힘을 실느냐에 따라서 레시피가 바뀌고 그다음에 그거를 좋아하는 고객층이 바뀌는 거죠. 근데 이렇게 단편화되어 있다면은 앞으로는 뭐 더 발전해서 다양한 모습의 평양냉면을 보여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비쌉니까? 동치미 국물이 얼마나 한다고? 네, 저도 이제 대본을 받아서 이 질문을 봤는데요. 이건 제가 대답하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얘기해 보세요, 솔직하게. 많이 비싸요. 예전에 제가 기억할 때는 솔직히. 저도 평양냉면 먹은 지 그래도 20년 넘었는데 예전에 이렇게까지 비싸지 않았거든요. 아니 원가를 따져보세요. 동치미 국물이 얼마나 하겠으며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없는데 그 메밀면이 뭐 얼마나 하겠어요. 그렇죠. 자근자근 잘 끊어지기만 하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한 가지입니다. 시장 논리 아니겠습니까? 많이 먹으면 가격을 좀 붙여도. 게다가 식초도 넣지 말아라, 뭐 겨자도 넣지 말아라. 그거는 또 이제 넣는 것도 소비자들끼리 하는 얘기니까요. 네, 그거는 이제 차치를 하더라도 실제로 많이 비싸졌어요. 근데 이제 그만큼 인기가 많으니까요.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가격 비싼 거는 뭐 알겠습니다. 다 뭐 인건비도 쓰셔야 될 것이고 뭐 신흥 가게의 경우에는 인테리어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요, 저 월세도 내야 될 것이고 사실 유명한 뭐 몇 대 가게다 이런 데들은 다 자기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요. 크게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서민이 먹어야 되는데 서민을 아니게 만드는 아주 이상한. 그렇죠. 그래서 작은 규모의 신규 가게 같은 경우에는 월세도 내야 되니까 이해합니다. 하지만은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은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본인들도 민망한 거예요. 그거 되게 고급스러워지는 것 같고. 아니요, 고급이 문제가 아니라 면 양이 많아집니다. 그럼 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배부르게 먹기 좋은데 이게 가끔 남겨요. 그러면 아깝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제가 1,000원, 2,000원만 싸고 양 조금 줄여주면 좋겠다. 그래, 차라리 그게 낫죠. 이렇게 되고 있는 재미있는 모습도 어차피 그 음식 있습니다. 남는다고 싸주지도 않잖아요. 네. 이거 게시판에 평양냉면 사장님들 글 올리시는 거 아닙니까? 네,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요, 또 소개해 주실 북한 음식이 있다면 한 가지만 소개를 해 주시죠. 북한 음식 워낙 저도 외할아버지가 신도주 분이시고 친할아버지가 개성분이셔가지고
다 이제 두 분 다 예. 양쪽이 다 집안이 다 북한 쪽이시군요. 소위 말하는 그 이북 음식을 많이 먹었는데. 실향민이에요, 그러면 그 댁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사실 개성은 경기도였습니다만은 이제 분단이 돼서 이제 이북으로 되어 버렸죠.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만두고 뭐 냉면이고 먹고 다녔는데요. 어복쟁반이 또 있죠. 네, 그건 괜찮아요. 이거는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요. 어복쟁반은 제가 좋아해요. 사실 뭐 맛있죠. 푸짐하잖아요, 일단. 푸짐하고 또 식사로도 비싸 좋고, 보이고. 예, 실제로 많이 비쌉니다. 예, 그래서 이 소고기가 들어가는 전골이다 보니까 네. 가격도 많이 있지만 여럿이 나눠 먹을 수 있다는 게 좋겠죠. 평양냉면 같은 경우에는 차갑게 먹지만은 어복쟁반은 따뜻하게 그쵸, 여럿이 나눠 먹는 따뜻하게. 그 가족적인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평양냉면이 조금 부담스러우시면은 어복쟁반을 먹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둘 다 비슷하게 비쌉니다. 그다음에 거기도 같은 메밀면이 들어가고 대부분 같은 메뉴가 있으면은 같은 육수를 써요. 그렇죠. 예, 드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간이 약하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 메뉴 정해졌습니다. 드시고 난 다음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내일 아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요리하는 푸드 칼럼니스트 박준호 작가였습니다. 네, 9178 쓰시는 분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행복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노영희님도 출발 새 아침 좋으시지요? 우리 모두 애청자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더운 여름날 오늘 한 끼 식사 해결했네요. 고맙습니다. 얘기해 주셨고요. 자, 노영희 출발 새 아침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